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등 240만 명의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다만 지역 감염 우려가 있는 일부 학교는 등교를 연기합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2건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모두 240만 명인 초 1, 2학년과 유치원, 중3과 고2 학생의 등교 수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학교나 유치원,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장이 교육청과 협의해 등교 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긴급 돌봄 중지와 이틀간 시설 폐쇄, 원격 수업 전환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덜기 위해 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야간 자율학습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감염 예방의 선제적 조치에 따라 경북 185개교, 서울 13개교, 경기 부천 1개교는 예정된 등교 수업일을 연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등교를 계속 한정없이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심스럽게 등교를 해나가면서 학생들의 이런 등교 문제와 방역적인 안전조치 사이에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와 2차 등교에 맞춰 학생 마스크 착용과 에어컨 사용에 관한 개정된 생활 방역 지침은 내일 나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국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서울에서 2건 신고됐는데 10세 미만 1명과 10대 1명으로 한 건은 사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사례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발병 시기나 접촉자 등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식당 3곳을 통해 12명이 확진돼 접촉자 전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발 7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학원 강사의 제자와 노래방, 돌잔치와 음식점, 그리고 또 다른 음식점을 거쳐 이 음식점 방문자의 가족까지 확진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7차 전파 사례가 1명, 6차 전파 12명, 5차 전파 8명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성동구의 식당 3곳을 통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4차 감염자가 일하던 성동구의 일루오리를 방문한 60대 여성이 지난 17일 성동구 식당과 주점 3곳을 들르면서 일행 등 모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접촉자 258명을 검사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지난 17일 방문한 업소는 성동구의 이간의 곱창과 참나라 숯불 바베큐 금호점, 금호 7080입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진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확진된 강서구 미술학원과 관련해서는 모두 299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5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도봉구의 교회 관계자 확진과 관련해 서울시는 이들이 의정부 주사랑 교회 목사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확진된 50살 여성의 10살짜리 딸 등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모두 1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부천 물류센터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또 정의연 회계장부와 증빙 자료 등을 분석할 회계사 자격증 소지 전문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틀만 지나면 윤미향 당선인도 국회의원인데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는 사과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삼성바이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의 소환인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방준원 기자, 이 부회장 아직 조사 중입니까?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전 8시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한 지 9시간 가까이 된 건데요. 해당 사건의 양이 워낙 방대해 이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의혹의 당사자인 이 부회장에게 크게 2가지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에 어떻게 관여했느냐, 그리고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았는지 등입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이 그룹 차원의 지시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지금까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네, 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건데 구체적인 혐의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이뤄졌는데요. 그때가 2018년 11월이니까 1년 6개월 전입니다. 지금은 고발 당시보다 수사가 확대돼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느냐만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부정이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 중 하나였고, 또 이것이 삼성물산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옛 제일모직의 자회사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할 때, 그러니까 2015년이죠. 이때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의 유리한 합병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삼성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삼성물산은 당시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양사합병 이후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고 경영권도 승계됐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등의 수사 여력이 쏠리면서 잠시 주춤했는데요. 검찰은 최근까지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이번 이 부회장 소환을 정점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뒤 내란죄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재규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며 당시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단순 살인 사건을 내란 목적 살인 사건으로 왜곡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 가혹한 고문이 있었고 당시 변호인은 공판 조서를 열람, 등사조차 하지 못하는 등 위법성도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저격해 살해한 뒤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지난 3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우리 군 감시 초소에 총탄을 발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남측 유엔사 초소를 향해 14.5mm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이어 한국군이 북한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을 했다며 남측의 총격 역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측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다이어트나 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해 복용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포털 사이트 검색 상위 20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과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봉지에 쌓인 자석에 쇳가루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새싹보리 분말에서 나온 금속성 이물질입니다. 대야에 부어가지고 자석을 분리봉지에 싸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새까맣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틀려버렸다. 가슴을 쓰러 담았죠. 복통이나 두드러기 같은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막 3-4번씩 먹였어요. 아이가 발하고 손바닥에 뭐가 나오더라고요. 목 있는데 이런 데도 나오고. 피해 신고가 이어지자 소비자원이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20위까지의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나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적발된 11개 가운데 4개의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쇳가루와 대장균이 모두 나왔는데 허용치의 최대 5배까지 초과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7개 제품에서도 쇳가루나 대장균이 나왔고 모두 먹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회수한 뒤 폐기 처분했습니다.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을 이용해서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정이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 이번에 검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싹보리 분말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감독 강화를 식약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완제 의약품 288개 가운데 31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인 N-니트로소디 메틸아민이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 물질이 검출된 31개 품목을 복용해도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우려는 매우 낮다면서 의사나 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은 마스크를 쓰고 헌화 행사에 참석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 조총을 발사하는 장병들, 유가족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6피트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가족 출입증 소지자들만 국립묘지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미 국립공원관리청은 한국전과 2차 세계대전 참전 추념식 등을 사전 녹화해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새로운 형태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vanquish the virus and America will rise from this crisis to new and even greater heights. 행사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참전용사 기념관을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전 부통령 부부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10주 만에 외부 활동에 나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참전용사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은 완화된 봉쇄 조치에 거리두기도 느슨해진 모습입니다. 해변과 공원 등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인파로 북적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 등지의 대규모 파티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난폭한 현충일 주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부채질할 수 있는 환율 전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 기준 환율을 7.1209 위안까지 올렸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추진 강행으로 미국과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안전자산인 달러와의 수요가 몰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의 재정 악화 전망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6%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세지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위안화 환율을 틀어주고 있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여보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던 당시 위안화 가치는 이번처럼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떨어졌고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치열한 협상 끝에 올해 초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안정을 찾았지만 이번에 다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이른바 포치가 재현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환율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위안화 가치 하락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에 시달리는 신흥국들의 통화와 주식 가치를 연쇄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면서 5월 들어 소비 심리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등 경기 부양책도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77.6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6.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2를 기록한 지난 1월 이후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70.8을 기록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낙관하는 소비자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국내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8포인트 상승했고 생활 형편 전망 지수도 6포인트 올랐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5포인트 올랐고 가계 수입 전망 지수와 소비 지출 전망 지수는 각각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재 가계부채 지수와 가계부채 전망 지수는 각각 2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물가 수준 전망 지수도 1포인트 떨어지며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린 1.6%로 나타나 2002년 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마다 제각각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 당국이 제대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의 책임을 돌린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부산의 한 학교. 등교 수업에 맞춰 다른 지역 거주 학생들에게 우선 기숙사 입사를 허용했습니다. 단 조건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슬링처럼 신체를 섞어서 뒹구는 신체 활동을 하는 그런 학교의 교장이다 보니까 이 학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학부모들 생각은 다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등하교하는 학생이 300명이 넘는데 50명 남짓한 타 지역 학생만 일부러 돈을 들여 검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안 걸린다는 것만 확실한 것 같으면 돈이 1,000만 원을 든들 안 하겠습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부산시 교육청이 의무 지침이 아니며 학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자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 검사를 부실하게 한 뒤 확진자가 발생하면 엄중 문책하겠다는 공문까지 발송하자 일선 학교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을 하면서 수업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또 방역에 대한 부담감은 또 높고 오히려 좀 더 학교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은 논란 일에 공문을 철회했습니다. KBS 뉴스. 문재인 대통령 고위험 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강화해 집단 감염을 막겠습니다. 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차 등교 수업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도 다짐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가 무섭지만 일상을 멈출 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 모두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선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겠습니다. 지난주 고3 학생들에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중고 학생들의 2차 등교 개학을 맞아 학부모들의 무거운 마음을 알고 있다며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정부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 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쁘다는 소회도 밝혔습니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문 대통령은 기부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면서 소비든 기부든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걷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호입니다.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 해당 주택을 되팔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과 하위 법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가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돼 3개 신도시 등에도 분양 가격에 따라 3년에서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늘 농사가 유례없는 풍년을 맞았지만 농가들이 마늘밭을 갈아엎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이 예상되자 정부와 자치단체가 산지 폐기 보상에 나선 건데요. 이마저도 대상 농가가 적어 농민들 속이 타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마늘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습니다. 애지중지 키워 다 자란 마늘을 산지 폐기하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는 농민은 속상하기만 합니다. 1년에 농사 지어가지고 이게 때가 지금 수확할 시간인데 수확할 때인데 이렇게 갈아서 없는다는 것도 마음이 보통 아픈 것도 아니고. 올해 전국적으로 마늘이 유례없는 풍년이 들면서 마늘 가격 폭락이 예상되자 정부와 자치단체가 산지 폐기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의 마늘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3% 늘었고 생산량도 17%나 늘었습니다. 지난 겨울 날씨가 너무 따뜻했던 데다 우려했던 병해충이 없어 작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농협 자치단체와 함께 총 180억 원을 들여 전국 생산량의 13%를 출하 정지시키기로 하고 670헥타르에 대해 시가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추후 수매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상 농가가 한정돼 자치단체들은 마늘 농가를 돕기 위한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시에 시청 또는 구청과 자매계를 맺은 곳에 연결을 해서 많이 좀 팔아드리고요. 우리도 많은 부분의 물량을 확보를 해서 마늘 농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 농사가 풍년인데도 가격 하락에 웃지 못하는 농민들. 시커멓게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자원입니다. 앞으로 과실이나 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경우 등에 한해 농지 최소 임차 보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격농지는 임대나 무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소유 농지의 임대와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끝낼 계획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 우려에도 유럽 등 각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2030선 목전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35.18포인트 상승한 2029.78에
코스닥은 9.22포인트 오른 729.12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메모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장후반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지며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 SDI가 하반기 2차 전지 수요 확대 전망에 11% 넘게 급등했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영향으로 LG화학도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잇따라 수주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였고 KB금융이 4% 가까이 오르는 등 은행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에 대해 채권단이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대주주인 한진칼은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원 90전 내린 1234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중부 대부분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 5에서 20mm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강원 영서와 전북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이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좀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날이 더욱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